실은 굉장히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치아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저희가 많이 하는 유전학, 법이 유전학이라고 그래서 이 아이가 누구 아이냐 또는 이 정액이 또는 이 차액이 누구 건가 이런 거를 전공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법이 독성학이라고 그래서 독극물에 관해서 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법이 곤충학이라고 그래서 곤충, 돼지를 갖고 실험하는데 지금도 어디서 돼지 갖고 실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시신이 외기, 공기 중에 노출돼 있으면 가장 먼저 오는 곤충은 뭘까요? 제가 그 기사에서 봤는데 죽기를 기다리는 곤충이 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체가 되면 제일 먼저 가서 시체에다가 알을 이제 금파리가 법의학에 관심 있으셨군요. 알을 낳는다고 해서 가장 먼저 파리가 시체한테 접근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정확히 맞추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정 금파리가 보통은 제일 먼저 옵니다. 24시간 이내에 알을 까게 되는 거죠. 시신에. 이게 한 2주 정도 계속 사이클을 돌면서 파리가 번식을 하고 난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딱정벌레들이 옵니다. 딱정벌레들이 와서 보다 단단한 조직 중에 뭐 근, 인대, 근육 중에서도 이렇게 붙어있는 근육들을 시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잡식성인 뭐 개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갖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시간. 맞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지망생들이세요. 법의곤충학은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학문이에요. 13세기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외적 원인에 의해 사망했어요. 근데 그거를 밝히려고 수령이 막 노력했는데 그 흉기를 찾아갖고 범인까지 잡았어요.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제가 방금 뭘 가르쳐 드렸죠? 곤충이요. 곤충. 그렇죠. 네. 곤충이 갉아먹은 흔적을 찾았나요? 아, 시신에서요? 네. 아니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흉기와 관련돼 있습니다. 날카로운 흉기로 이 속살이 드러나야 파리가 꼬이기 쉬운 거 아닌가요? 아, 그런 것도 있고요. 점점 더 대답은 고어해지는 흉기는 낫이었어요. 근데 그 흉기를 어떻게 찾았냐? 그 흉기에 파리가 꼬이는 겁니다. 고을 수령이 자, 왠지 날카로운 흉기에 의해서 죽은 것 같은데 자, 다들 집에 있는 낫 가지고 와라. 그래서 세워놓은 거야. 물로 씻어도 거기에 남아있던 피에 이런 곤충이 달라붙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범인으로 하고 흉기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뭐 이런 것도 법의곤충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송나라 때 조금 특이한 관리가 시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있던 책들 다 모으고 본인이 사건에 직접 참여해서 이 세원록이라는 법의학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첫 번째 법의학 책입니다. 교수님, 그런 말이죠. 이거는 이제 육지에서 일어났을 경우인데 우리가 이제 익사를 하거나 그때는 사실은 파리가 오지가 않잖아요. 네네. 어떤 게 가장 먼저 그때는? 이거 말씀드리면 조금 식욕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시식성 해양 생물은 뭘까요? 새우, 우럭. 네. 새우 먹기 이제 끔찍. 새우. 아니 근데 뭐 그거 신경 쓰지 마시죠. 근데 그래서 해양 생물 같은 경우는 뭐 갑각류라든지 육식성 생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지금 파악하려고 노력하는데 아직 곤충만큼의 연구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 검시제도라는 게 언제부터 생긴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아주 예전에는 없었잖아요.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이 검시제도라는 게 놀랍게 우리나라는 문헌상에는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주무원록, 증수무원록, 흠음신서 이렇게 세 가지가 소개되어 있는데 조선시대에서 가장 이런 거에 관심이 있을 왕이 누가 있을까요? 세종. 맞습니다.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법의학에도 관심이 많으셨어요. 대단하신 왕이죠. 그 다음에 무원록이 오래 시간이 지나니까 몇백 년이 흐르니까 조금 더 증보해서 내용을 추가해서 한국적 상을 좀 더 추가해서 만들자. 어떤 왕이 그랬을까요? 영조 대왕께서 그러셨습니다. 영조 대왕의 지시를 하고 손자인 정조대왕님이 이제 이거
한글로 편찬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무언록을 언해. 그래서 한글로 했습니다. 교수님, 그 책에는 그럼 혹시 어떤 사건에 대한 뭐 예시 같은 것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떤 들면 사건들이 있나요? 제가 방금 소개시켜드린 예. 무언록에는 아버지와 친자 간별을 하는 방법, 지금으로서는 약간 과학적으로 안 맞지만 그런 방법이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굉장한 실제 스토리, 예를 들면 시어머니가 바람을 피웠는데 그걸 며느리가 알았어요. 그래서 며느리를 위장해서 살해한 사건. 근데 그게 현명한 관리가 사건을 정확히 파헤친 사건. 이런 사건들은 지금의 그것이 알고 싶다죠. 흠음신서에 있습니다. 흠음신서는 법의학 플러스 형법학책이라고 하면 되고, 그것이 알고 싶다의 조선판서. 근데 이 흠음신서는 정약용 선생님 저술하신 거여서 이 책은 쉽게 우리나라 말로 나와 있어요. 현대에도. 굉장히 재밌어요. 약간 옛날 말투만 극복할 수 있으면 재밌습니다. 법의학은 타살만 하는 거 아니냐고.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되죠? 5천만. 네, 5천만이 좀 넘습니다. 1년에 몇 명이나 사망하실 것 같나요? 1년에 한 27만 명에서 28만 명이 사망합니다. 물론 태어나는 건 그것보다 많아요, 아직은. 저출산이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출산이 사망자보다 많은데, 근데 그중에 타살 사건은 얼마나 될까요? 3만 명? 28만 명 중에 3만 명이 타살이면 아마 그 엘살바도르나 아니면 베네수엘라를 훌쩍 뛰어넘는 거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500명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많았던 해는 500명이 살짝 넘었는데 2016년도 기준으로는 500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으로 계산하면, 사실은 5,100만 명이 조금 넘었지만 5천만 명으로 계산하면 1년에 10만 명당 1명이 안 돼요. 0.7에서 0.9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전한 나라예요. 비교하고 싶은 나라 혹시 있으신가요? 미국 한번 비교해 볼까요? 미국은 꼭 비교해 보고 싶지 않아요, 항상. 선진국이니까. 그러면 얼마나 될까요? 뭐 미국도 연마다 바뀝니다. 인구가 훨씬 많으니까 우리보다는 살인 사건이 많겠죠. 10만 명당 한 4명 정도 됩니다. 3.5, 4명. 비율로 보면 우리가 4분의 1이나 훨씬 적은 거죠. 그 다음에 또 비교하고 싶은 나라 있으신가요? 영원한 숙적. 일본? 네, 1번. 근데 일본 우리보다는 좀 낮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0점대고 일본, 대만, 극동아시아 쪽에 나라들이 좀 안전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여러분 뭐 북유럽 이런 쪽이 좀 안전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혼란스러운 나라는 중남미가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특히 중미 지역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베네수엘라라든지 뭐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이런 나라들은 10만 명당 40명, 50명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1명이 안 되는데 1년에 생각보다 굉장히 문제였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의학자가 몇 명이라고요, 우리나라에? 50명이요. 50명쯤 됩니다. 그건 이제 은퇴하신 분들 빼고 50명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인사건은 1년에 500건이라고 치면 한 사람당 몇 건만 하면 돼요? 10건. 10건. 그럼 10건만 하고 놀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 200건을 좀 넘게 부검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사건 중에 물론 살인사건도 있었지만 대부분 어떤 사건이냐? 원인을 알 수 없는 죽음 더하기 자살건이 많습니다. 아니 자살을 왜 부검하냐 그러는데 진짜 자살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알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인을 명확히 해주는 국가 서비스의 마지막은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 알고 이 사람의 사망 원인을 정확히 판단해서 살아있는 사람한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적용을 할까요? 만약에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많으면 우리의 한정된 세금을 어디다 써야겠어요? 암 예방이라든지 암 치료를 위해서 써야 되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치안이 불안하다, 타살이 많다,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치안 쪽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자원의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꽤 유명한 사건입니다. 사립대학교 병원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하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결혼을 해갖고 아내가 만삭이었어요. 근데 그 해에 마침 전문의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요. 보통은 전문의 시험은 90% 이상을 목표로 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의가 부족하면 문제가 됩니다. 곳곳에 전문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합격률이 한 90% 정도 돼요. 근데 그 해 마침 시험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50%로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삭인 아내분과 사이가 좀 안 좋아졌었어요.
부부싸움을 하고 또 남편분이 지나치게 게임을 좀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아내분이랑 다툼이 있었다라는 주변 진술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분이 공부하겠다라고 나섰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저녁 때 아내분이 이런 자세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신고를 했죠. 부검이 시행되는데 그 부검 소견에서는 머리 뒤통수에 살짝 두피가 좀 찢어진 소견이 있고요. 목을 부검을 해봤는데 목에 출혈이 너무 심한 거예요. 살아있을 때 생긴. 그래서 당시 부검을 했던 국가수의 법의관이 손에 의한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그 집에 남편이 아침에 나가고 저녁에 돌아올 때까지 왕래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남편분의 몸을 검사를 해봤는데 손톱에 핥힌 자국이 있어요. 여자분의 손톱에는 남편의 피부 조직이 있고. 근데 결혼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등도 긁어주고 뭐 이렇게 싸우다가 핥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 남녀간에 있을 수 있다라고 남편분은 주장했고 누군가 들어왔거나 아니면 사고나 뭐 다른 이유일 거다라고 하면서 마이클 스벤슨이라는 국제적인 법의학자를 초빙했습니다. 남편 쪽에서. 이분은 어떻게 주장하셨냐면 아내분이 저렇게 누워있는데 이게 아마도 호흡을 방해했을 거다. 만삭이니까. 그래서 체위성 질식사의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자세가 저렇다 보니까 피가 몰려서 목에 출혈이 보인 거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무죄다라고 주장한 거죠. 검찰 쪽에서는 이분은 사진이 조금 잘 못 나온 사진인데 제 스승님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셨고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이윤성 교수님이란 분인데 당시에 이 두 분이 법정에서 12시간 동안 물론 이윤성 교수님이 다 하셨는데 그 자료를 뒤에서 준비한 건 누굴까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이윤성 교수님이 보고 계실 테니까. 근데 어찌됐든 그 1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했고 우리의 부검의 세계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또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게 받아들여졌고 이분은 나중에 본인의 실수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유죄 판결이 났고 많은 형량이 추가됐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영화로도 최근에 공개가 됐고요. 이분이 당시에 국립과학수연구원 법의학 과장이었습니다. 당시에 경찰은 어떻게 발표를 했죠?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응? 모든 사람이 웃을 얘기인데 이분은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신체 외부 표면부터 내부 장기를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관찰했더니 물을 가득 먹은 그러니까 익사자에서 한강에서 발견될 만한 게 발견됐고 목을 심하게 압박한 뭔가 턱이 있고 거기에 목을 걸치고 누른 흔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에서는 황적준 박사님이 말씀하시기는 심장 원인에 의한 쇼크를 냈으면 좋겠다라고 지속적인 권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압박이죠. 근데 이분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내가 국가직 공무원인데 여기서 경찰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소신대로 낼 것인가.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나? 과감하게 목에 눌렸고 익사의 흔적이 있다라고 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 잘렸습니다. 그래서 박종철 사건의 의미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민주화 운동이 더욱더 촉발됐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형성되는데 많은 도움이 됐던 사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 또 이걸 밝히려는 사람의 노력으로 인해 이루어진다. 한국의 사망 원인 1위가 뭘까요? 1위는 암 아닌가요? 2위는요? 저 집요합니다. 2위는 교통사고? 아니 그렇게 우리나라 교통이 나쁘지 않아요. 뇌혈관 질환이고요. 3등이 심장 질환입니다. 뭐 그 다음에 조금씩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여기 암과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사이에 하나가 더 있어요. 불분명한 사망 원인이에요. 여기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아까 많은 사망 원인 중에 10만 명당 타살은 얼마나 된다고 그랬죠? 0.7에서 0.9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살은 얼마나 될까요?
10만 명당 26명에서 28명 정도 합니다. 많을 때는 30명이 넘었어요. 전 세계 OECD에서 1위입니다. 정말로 심각해요. 근데 자살이 사실은 과소평가돼 있어요. 이것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 4, 5월쯤에 되면 한강에서 시신이 떠올라요. 왜냐면 겨우내 부패가 안 돼 있다가 날이 따뜻해지면 시신이 떠오릅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 서울대학교 쪽에 국가수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제가 많이 부검합니다. 근데 명확하게 자살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없다면 사망진단서의 작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분들이 과거에는 뭐라고 사망진단서에 썼냐면 심장마비라고 썼어요. 사망 원인을. 심장마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죽으면 다 심장이 마비되죠? 심정지는 어떠세요? 심장이 정지되니까 사람이 죽었겠죠. 뭐 호흡정지는 어떠세요? 그것도 똑같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 불분명한 사망 원인이 이렇게 많이 잡히게 됩니다. 이건 문제가 있어요. 어떤 법의학자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타살 10만 명당 0.7에서 0.9 그거 넘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원인 불명이 이렇게 많은데 그중에 혹시 타살이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원인 불명의 죽음 때문에 혹시 묻혀지는 사망의 원인과 사망의 종류가 정확히 모르는 죽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국민들이 감시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OECD 중에서 이렇게 원인 불명의 사망자 수가 제일 많은 건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니까 쭉 갈수록 내려지는데, 그렇다면 혹시 10만 명당 수치가 제로인 나라도 있나요? 타살이나 자살이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어딜까요? 우리와 아주 가깝게 있습니다. 북한? 네, 그 나라입니다. 진짜로 없다고 믿으시는 건 아니죠? 네. 처벌받아요, 그 나라는. 자살하면 가족들이. 오늘 해가 몇 시에 뜬지 아십니까? 우리가 검색창에 치면 자기가 사는 동네에 해 뜨는 시각과 해지는 시각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삶과 죽음은 과거에는 이렇게 명확했어요.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흥례흥례하고 태어나면 태어났구나. 그리고 사망하면 숨을 안 쉬고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챔프 최효삼, 이분은 권투 선수였어요. 근데 어느 날 권투 경기를 하시고 갑자기 링에서 쓰러지신 거예요. 의식이 없이. 그래서 병원으로 모시고 왔는데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심장은 지금 뛰고 있지만 뇌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사망했기 때문에 이제 심장도 곧 멈춰요. 가족분들은 끝내 받아들이고, 그러면 1월 3일 이날을 아들의 사망일로 해달라 의료진에게 부탁하고, 의료진은 1월 3일이 딱 되는 밤 12시 1분에 사망 선고를 하고 장기를 이식해서 6명의 새로운 생명을 살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태어나는 건 맞추는 거 알고 계셨죠? 의사가 제왕절개해서 맞출 수 있잖아요. 그것도 놀라운 이야기인데, 이제 의사가 사망 날짜를 맞출 수 있는, 왜냐? 중환자 의료라는 게 너무 발달했어요. 그래서 의식이 없고 계속 누워있는 분들도 심장은 계속 뛰게 할 수 있어요. 숨을 못 쉬면요, 인공호흡기가 억지로 폐를 부풀게 합니다. 밥을 못 먹잖아요. 콧줄을 끼우고 소변을 못 보잖아요. 소변을 빼주고, 소변 신장 기능이 안 좋은데요, 에크모나라든지 투석이를 통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줄을 도대체 몇 개가 달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달고 있으면 중환자실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과 삶에 있어서 많은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궁에 아기포가 붙으면 수태라고 하는데, 그 수태가 되면 그때부터 이건 생명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민법과 형법은 조금 다르죠. 민법 같은 경우는 아기가 엄마의 자궁에서 머리를 디미는 순간 민법적 권리가 생깁니다. 근데 형법은 좀 달라요. 형법의 대표적 악설은 진통이 느껴질 때, 조금 끔찍한 얘기지만 진통을 느끼고 있는데 만약에 타인에 의해서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 살인죄가 됩니다. 이때부터 사람이 느껴져요. 그럼 그 전에 무슨 죄인가요? 낙태죄죠. 이렇게 심플했는데 이제는 여러분 아마 조금 아시겠지만 정자와 난자를 밖에서 수정시킬 수 있고, 그 수정된 난을 과거에는 난임 부부를 위해서만 이런 걸 했었는데 이제는 어때요? 여러분 혹시 아일랜드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네. 네.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장기를 이식하려는 시도가 있었죠. 그러면 그건 생명인간인가, 복제인간은? 얼마든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고 생명의 정의조차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죽음도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법의학자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포, 장기, 개체, 법적 사망입니다. 여기서 의사들이 관심 있는 것은 장기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숨을 쉬지 않고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사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어때요? 사망하셨습니다 하고 선고를 하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교수님이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간이식을 좀 더 많이 하시고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간이식을 활발하게 하시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분은 미국에서 배운 대로 뇌사 환자한테 장기를 꺼낸 거죠. 그래서 이식을 한 건데, 근데 법률에서 어때요? 심장만 사망으로 인식을 한 거예요. 이 교수님은 내가 사망했다고 생각하고 이걸 열었는데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의료법상 살아있는 사람의 배를 연 셈이 된 거죠. 그러니까 법이 과학을 못 쫓아온 게 되죠. 의료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두 가지 사건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1997년도에 환자가 왔어요. 환자는 술에 약간 취했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출혈이 생겨서 의사가 응급수술을 해서 이분이 살지 못 살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까지 만들었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아내분이 원치 않았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공공한 상태에서 남편이 중환자실에 입원했으니까 퇴원을 원했습니다. 근데 의사 입장에서는 수술을 막 했는데 이 사람 집에 가면 사망한다 라고 몇 차례 설득했고, 그렇지만 아내 쪽에서는 친척분들도 모셔와갖고 스트라이크를 한 거죠. 의사는 몇 번 저항하다가 진료를 볼 수 없는 환경까지 돼서 할 수 없이 사인을 했습니다. 얼마 있다가 사망하셨죠. 근데 이제 이 아내분이 경찰에 신고했어요. 뭔가 지원을 받으려고. 근데 경찰에서 보니까 수술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인데 집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의사한테 물어봤죠. 살 수 있지 않았나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은 살 수도 있었는데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랬더니 검사분이 그럼 왜 퇴원시켰냐 그래서 살인죄로 기소했어요. 나중에 몇 번의 판결 끝에 살인 방조죄 유죄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켰어요. 의료계. 그다음부터 의료계는 퇴원 안 시켰습니다. 여기서 죽어라. 계속적으로 그 관행이 이어오다가 2008년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관지 내시경이라는 거를 검사를 받던 분이 출혈이 생기는 바람에 뇌에 피가 적게 가서 의식 상태가 불명인 상태로 누워 계신 소위 김할머니 사건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김할머니가 계속 누워 계셨는데 이 김할머니의 남편분께서도 오랫동안 병상에서 고생하시다 돌아가셔서 김할머니가 평소에 나는 저렇게 죽고 싶지 않다. 너네들한테 깨끗한 모습 보이고 싶다 그랬는데 이렇게 누워 계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거를 멈추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병원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꽤 많은 공방이 이뤄진 끝에 2009년에 대법원에서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웰다잉법이라 들어보셨어요? 그게 돌이킬 수 없는 질환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무의미한 연명 의료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 돌이킬 수 없는 병변, 무의미한 연명 의료. 이 세 가지 키워드고 대한의사협회에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법을 정할 수 있게 촉구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2018년 2월부터 웰다잉법이라고 해서 법이 통과된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한 가지 또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대법원 판결이 한창 나오기 직전에 김수환 추기경께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 애써 저를 살리시지 마시고 DNR, Do Not Resuscitate, 우리나라 말로는 심폐소생술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전 신을 만나러 가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준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서 호흡이 멈췄습니다. 근데 의사들은 반사적으로 딱 멈춘 순간 뛰어듭니다. 위로 올라타서 하는 거 살렸어요. 응급소생술로. 그러니까 김수환 주임께서 깨어난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 하지 말라니까! 라고는 안 하셨고요, 당연히. 다시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혼수 상태에 빠지셨을 때, 심장이 멈추셨을 때 의사들은 정진석 추기경님께 전화를 걸어서 그 고인의 뜻을 받들자라고 했어요. 그때 그 다음날 신문에 어떻게 나왔냐? 김수환 추기경 존엄사 선택이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가톨릭계는 굉장히 반발했어요. 왜냐? 존엄사라는 거는 약간 양가적인 의미가 있어요. 존엄사 그러면 왠지 death with dignity니까 내가 위험이 있을 때 이상한 모양을 보이기 싫다라는 거와 일맥상통하지만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사람과 연관이 있어요. 이 사람 누구냐면 잭 케버키안이에요. 저와 같은 패톨로지스트, 병리학자예요. 이분은 뭘 했냐면 이 기구, 약간 조악해 보이죠? 이 기구가 뭐냐면 세나트론이라고, 세나는 죽음이란 뜻입니다. 트론은 세 가지란 뜻이고 죽음의 기계예요. 그래서 이분이 진찰을 합니다. 췌장암 알기군요 하고 자기가 다 살펴본 다음에 3개월 남으셨군요. 그분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빨리 가고 싶습니다. 이러면 이분이 이걸 설치해 줍니다. 이 세 가지 기계는 뭐가 들어있냐면 여기에는 여러분 쉽게 아는 생리식염수, 포도당 용액 그런 게 들어있고 여기에는 잠 오는 약, 수면제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에는 독극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버튼을 탁 누르는 순간 처음엔 생리식염수가 혈관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수면제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잠자고 있을 때 독극물이 들어와요. 근데 이분은 이걸 설치해주고 나갑니다. 그러면 누가 선택하냐? 그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국에도 그것이 알고 싶다가 있습니다. 비슷한 60 Minutes라고 그런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걸 보도한 거예요. 이런 의사가 있다. 나쁜 의사가. 그래서 별명이 닥터 데스가 됐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이 사람이 설치해준 사망자의 모든 기록을 검토해서 잘못 판단한 게 있다라고 해서 맨슬러터, 모살죄로 해서 이분을 잡아 넣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8년 뒤에 보석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후회하지 않는다는 글을 쓰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사건이 무슨 영향을 끼쳤냐면 어떤 사람들에겐 분노, 의사가 어떻게 환자를 죽일 수 있냐는 분노를 일으켰지만 어떤 사람들에겐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준 의사가 아니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1997년도에 미국의 오레건주에서 Death with Dignity Act, 우리나라 말로는 존엄사법이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는 2명 이상, 3명쯤 되는 의사가 질환이 돌이킬 수 없는 질환입니다. 3개월 남았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가 와서 우울증이 아니에요. 여러 번 확인했고 나는 이제 그만 우리 가족과 맛있는 식사를 하고 버튼을 누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누구나 다 버튼을 누르는 건 아니에요. 한 반 정도는 버튼을 누르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 권리를 주는 법이 Death with Dignity Act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오레건주, 워싱턴주를 포함한 8개 주, 최근에 하와이주가 이거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DC가 이걸 통과시켰는데 워싱턴 DC에 있는 의사들은 안 된다, 우린 못한다. 그래서 실제로 시행은 되지 않고 있지만 8개 주 플러스 이런 데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존엄사의 또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 이걸 뭘로 알고 계셨나요? 안락사. 맞습니다. 안락사. 사실은 굉장히 용어가 혼란스러우니까 제가 오늘은 이걸 정리해드리고 갈게요. 안락사라는 것은 사실은 죽을 수 있는,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인데 안락사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요. 안락사를 외국말로 따면 유, 데이네이지아입니다. 데네이지아는 죽음이라는 뜻이고 유는 유토피아 할 때 좋다라는 뜻이에요. 행복한. 근데 좋은 죽음인데 왜 나쁜 뜻을 알고 있냐면 아마도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로 상징되는 대량 집시, 유태인, 그다음에 장애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나치의 그런 그것 때문에 아마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가 됐습니다. 레이디 제인 씨께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본인에게 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에요. 저도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누구나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두 분의 대답은 연명에 대한 대답이신 것 같고요. 맞아요. 네. 네.
저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나한테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면 자살 또한 그게 뭐 어떻게 보면 합리화가 되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어쩔 수 없는 신체적 상황에서 얘기한 건데 스스로 자살하는 거는 사실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살하는 원인의 첫 번째는 개인의 문제 해결을 자신 스스로 부채감이죠. 가족이나 사회에 대한 부채감이 있는 상태에서 하게 되는데 WHO의 보고에 의하면 한 사람이 자살하게 되면 주변 6에서 9사람이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해결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자살한 사람의 유가족을 많이 봤습니다. 진심으로. 근데 그 어느 하나도 해결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커지고 꼭 전염성은 아니지만 분명히 심리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회에서 소외된, 그러니까 자기가 분리되었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이 너무 많아요. 노인 자살이 많은데 대부분 어디서 일어나냐면 농어촌 지역, 한적한 데서 생깁니다. 우리는 서울이 많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변에 어떤 소속감이나 이런 게 없이 소외감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아시겠지만 우리가 너무 빨리 발전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노인분들이 소속감이 떨어지는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과 섞이기도 어렵고, 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꼰대라고 치부하다 보면 소속감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사회적인 문제다. 우리나라 30명이 넘었어요. 10만 명당. 근데 지금은 25명까지 떨어뜨렸는데 지금도 너무 많아요. 일본의 더블 스코어예요. 여러분 일본 가끔 우울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훨씬 더 우울한 나라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혹시 국가에서 사회적 계층에 쓸 때 조금 더 감시의 눈길을 보내고 효용성 있게 쓸 수 있게 감시하는 것도 우리가 같이 사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게 하는 중요한 거니까 이런 것들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아까 오레곤주의 법 기억나세요? 존엄사법? 네. 그거는 지금 현재 미국의 8개 주, 워싱턴 DC, 그 다음에 스위스, 베네룩스 3국이라는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의 빅토리아 3주, 이렇게 소수의 나라에서만 존엄사법과 유사한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내가 그냥 멀쩡한 사람인데 죽고 싶다 그러면 그건 누구나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중한 질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굉장히 아프고 더 고통받고 싶지 않고 또는 혼수 상태에 빠져서 의료 비용을 지출하기 싫고 이런 생각이 있다면 의사가 설치해주면 대신 버튼은 내가 누르겠다. 이런 거를 의사 조력 사망이라고 합니다. 의사가 도와주는 사망이에요. 이거를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나라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자살 여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스위스에는 외국인 부호들, 특히 아랍이나 일본의 부호들이 마지막 여행을 옵니다. 왜냐하면 아랍이나 일본에서는 그게 허용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와서 가족들과 융프라우를 보면서 맛있는 평지를 찍어보면서 록봉기 빌딩 네가 가져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일 아침에 난 갈게 그리고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는 이런 걸 자살여행이라고 해서 스위스에서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엄격해요. 외국 사람이면 그 스위스 의사 3명한테 진료를 받아야 되고 돌이킬 수 없는 걸 확인하고 정신과 의사가 와서 우울증 아니냐, 왜 죽으려고 하냐를 면밀히 한 다음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 게 의사 조력 사망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간 경우도 있어요. 벨기에나 네덜란드는 의사가 직접 버튼 눌러줍니다. 근데 의사 중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안 해도 돼요. 그래서 3가지예요. 연명의료, 중지, 의사 조력 사망, 자발적 안락사.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아무도 신체가 멀쩡한 사람에 대해서 나 자살하고 싶은데 의사가 도와주는 건 없습니다. 자, 다시 여쭤볼게요. 만약에 중한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택을. 의사 조력 사망이나. 근데 정말 그런 상황이 되면 저희 아버지가 그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119 구급차를 못 부르게 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예, 부르지 마라 이렇게 하시고 이제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는데 이제
아마 저도 약간 좀 비슷한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네. 저는 이 자유 의지를 구속당하는 게 죽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 당시에 할 건데 아마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중한 질병에 걸렸을 때 삶에 대한 자기의 결정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런 의사 조력 사망을 인정해야 된다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반대한다 손 들어주십시오. 네,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반대하는 입장에 손을 든 부분은 이제 그때 결정을 하고 만약에 다시 살고 싶어졌다라든지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는데 그거를 표현할 수 없는 순간에서 내가 이제 그렇게 되면 타이로 인해 죽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반대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이거는 뭐가 정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죽고 싶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참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20대 때는 멋지게 살다가 90대 포르쉐를 몰다가 어디 쾅 부딪혀서 뭐 이런 생각도 했고, 제임스 딘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근데 지금은 가족들과 온화한 삶을 보내다가 마지막 식사를 한 다음에 다음날 잠을 자듯이 사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형태들은 다 아마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1970년대 그때는 70%가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점점 2000년대 가서 지금은 집에서 돌아가시는 분 계세요? 병원으로 모시려고 그러죠, 다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살려놓고 계속 누워있는 상태에서 아주 서늘한 여러 명이서 누워있는 중환자실에서 마지막을 맞이하신 분들이 가장 많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될 건지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때가 온 것 같아요. 여러분 태어난 건 여러분 마음대로 못 태어났죠. 그렇지만 사춘기 이후에는 마음대로 살고 있죠. 내 인생은 내 거고 내가 선택하고. 근데 죽음은 왜 자기가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인생을 진짜 마지막으로 어떻게 결정할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아이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사실 수의가 싫어요. 가족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저희 할머니 돌아갔을 때 했는데 난 그 옷 이렇게 싫더라고요. 꺼끌꺼끌하고 한 번도 안 입어본 옷을 뭘 입나 그래서 저는 제가 결혼할 때 유일하게 갖고 있는 조지를 딱 한 벌 있는데 지금 살이 쪄갖고 못 입는데 그거를 이제 억지로 우리 아들한테 끼워 넣어라. 아빠는 그게 좋다. 내가 살이 찌는 바람에 입어보지도 못했지만 아빠 죽을 때 수의 입히지 말고 그거 입혀라. 그 다음에 아빠 좋아하는 벨트 있지? 그 다음에 지갑은 꼭 같이 넣어줘라. 노자돈. 양말은 하얀색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빠가 사전 연명 의료 계획서랑 이런 거 다 준비할 테지만 혹시나 아빠의 인생에 있어서 불의의 어떤 일이 있으면 너와 엄마가 결정하되 아빠의 의견을 평소에 충분히 얘기했으니 그걸 갖고 얘기해라. 근데 고등학생 아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피식하고 뭐 콧방귀만 깨고 들어가는데 아마 듣기는 했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는 종활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사회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지금 연명의료 중지는 법으로 통과됐고 아직 자발적 안락사라든지 의사 조력 사망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끝낼 때 그 스토리는 미리 계획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프로파일러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계시는가요? 이미지가 어떤지 한번. 날카롭고 날카롭고 스마트하고 작은 디테일에 강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네. 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실제의 프로파일러들은 얼굴 노출을 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다루는 범죄자들은 주로 이제 앞에 연세가 들어가는 범죄자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신변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프로파일러로 현직에서 활동하거나 퇴직한 사람들도 얼굴을 노출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쩌다 그냥 노출된 상태라서 저희 동기들이나 후배들은 이미 끝난 인생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 하고 있고요. 농담입니다만 실제로는 프로파일러들은 그 얼굴 노출되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그런 부분 있어갖고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라마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준 카드의 실제 사용자는 그 여자가 맞아요. 병적인 자기애의 소유자답게 쇼핑 중독으로 보입니다. 한정품을 보유한 고급 브랜드 샵을 주로 이용했어요. 말씀하신 독적은 평소 행동은 어땠나요? 씀씀이 예쁘다든지. 아니요, 걔 지금 엄마 병원비 내느라고 카드도 안 쓰는 앤데. 이 사람은 아니에요. 범인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착취적입니다. 그런 사람은 일반적으로 동물을 키우지 않아요. 이 장면은 뭐 시그널을 보신 분들이면 기억나실 겁니다. 원래 이 사건은 90년대 말에 박초롱초롱 빛날이라고 하는 실제 유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사건인데요. 그 사건에서 박형 경위가 쫓아가서 용의자가 물품을 어떻게 놓는가. 말하자면은 그 사물함의 인형이라든가 아니면 사진을 어떻게 놓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범죄 용의자의 행동의 결과를 통해서 용의자의 성격적인 걸 추론하는 방식인 거죠. 원론적으로 이제 프로파일링이라는 것은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행동 분석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성격이나 지능, 교육 정도, 경제 상태, 직업과 취미, 주거 지역, 가족 관계 등 같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그 사람의 행동 혹은 행동의 결과를 통해서 추정한다고 하는 건데요. 근데 그럼 이게 사실은 가능하냐?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행동이 많이 다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친구분을 한 2박 3일 동안 따라다니면서 관찰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대략적인 행동의 패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무엇인가를 금방 떠올리실 수가 있어요. 그게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거를 그냥 어떤 특정한 이름으로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 친구 누구누구는 사실 술 먹을 때 조금 동물류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 그 조금 더 이렇게 뭐 이런 것들로 기억하시지만은 그걸 조금 분해해 보시면은 뭐가 되냐면 그 행동의 작은 단위들의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크리미널 마인드 같은 데 보시면은 프로파일링을 발표하겠습니다. 딱 하고 딱 가서 쭉 서 있잖아요. 그 사람은 20대이며 독신이며 뭐 아이가 뭐 이렇게 있으며 차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역으로 추정하는 건데요. 이번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모든 자료 그리고 여기 있는 자료들은 모두 한 사람에 대한 파일이지. 결국 안상철이 잡혔어. 당신 몰라. 내가 선생님하고 어떤 관계인지. 정신 차려. 안상처럼 그런 너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했을 뿐이야. 마인드보다 더 널 철저히 이용한 살인마일 뿐이라고. 당신! 아이디가 떠오르십니까? 제 손현주 씨의 행동을 보시고 책상 이렇게 짚고 예, 예. 무섭게 탁. 그죠? 곧 바로 전 단계, 전 장면에서. 전 장면에서는 이렇게. 예, 그렇죠. 예, 그죠? 마치 깔보는 듯이 시선을 아래로, 옆으로. 용의자는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이렇게 위로 올려보죠. 목이 아프죠. 짜증 나죠. 그런데 앞에 있는 손현주 씨는 밑으로 내려보면서 옆으로 마치 비웃듯이 뭘 하는 거죠? 자극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저 범인은 자극을 통해서 끌어내야 되는 범인이에요. 반대로 의존성이 강한 범죄자는 그 반대로 해야 되는데 저 용의자 같은 경우는 저 방식을 그러니까 심적 압박을 제1차원적인 감각적으로 주는 겁니다. 조금 더 심한 경우는 뭐냐면 에어컨 온도를 내리거나 올리거나 아니면은 냄새 같은 거를 바꾸거나 하는 방식으로 실제로 구조화된 걸 합니다. 보통 사람한테는 사실은 이것이 의미가 좀 약한데 독특한 성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1차원적인 감각을 자극하는 게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손현주 씨의 저 장면도 한 장면도 사실 흘려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확 달려들죠? 네. 예. 눈물이 나올 때쯤 아니면 감정이 변할 때쯤 그 단계에서 확 달려드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의
것이 바뀌게 되죠. 네고시에이터라는 개념을 아시나요? 네고시에이터. 인질극 같은 거 할 그렇죠. 때. 네고시에이터는 그 인질 협상가 이런 개념을 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위기 협상가 뭐 이렇게 해갖고 실제로 이제 하는 거는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 아니면은 인질범을 잡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이럴 때 이제 하는 그런데 지금 이거는 미국의 네고시에이터 훈련 영상입니다. We will bring this to you. Ray Delcom has now walked away from the situation, and Paul Broussard remains now alone. He still has the weapon. 지금 저분은 오른손에 뭘 들고 있죠? 예, 총을 들고 있죠. 그럼 뭘 하려고 하는 거죠? 자살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Is most likely aware of the situation. 저분의 행동 특이점을 발견하셨나요? 코를 한 번 만졌고요. 얼굴을 한 번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총을 들고 있었고 왼쪽 손이었죠. 그렇지. 왼쪽 손으로 이렇게 포켓에 그렇죠. 뭐 이런 걸 좀 꽂혀 있고 뭐 그런 행동을 좀 했던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정한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실제로는 저 사람이 왜 돌아오겠습니까? 망설이고 있어서. 그렇죠. 망설이는 것도 있고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저 장면의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도와줬어야 되는 거예요. 가서 손이라도 잡아줬어야 되는 거고 얘기라도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뭐가 되냐면 이게 자살하고자 하는 심리 상태가 계속 올라가는 상태. 그게 되고 그 다음에 특별한 행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얼굴을 건드리거나 혹은 긁거나 이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원래 심리학에서는 다른 개념을 쓰지만 저희들은 이거를 일종의 결심 행동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은 이제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행동에 옮깁니다. 이것이 시간이 짧은 경우도 있고요. 조금 긴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대부분에는 이 과정을 다 거칩니다. 이게 이제 아주 독특하게 장면으로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박형규! 어떤 영화인지 아시겠죠? 박형규! 저 장면은 그 봉준호 감독님도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나중에 봉준호 감독님이 저 후일담을 말씀해 주시는데 저걸 디렉팅을 하셨냐라고 했는데 안 하셨다고 합니다. 저기도 박해일이란 그 배우가 왜 저길 긁었는지를 몰랐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박해일이란 배우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 장면 너무 좋았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작지만은 크리티컬한 행동 자체가 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용의자들을 2시간이건 4시간이건 계속 면담을 할 때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봅니다. 뭐 밥은 먹었냐 아니면 아버지 뭐 하시노 뭐 이런 것처럼 물어보시는데 그건 사실 의미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대신에 이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얘기의 앞에서 어떤 작은 행동 근데 자기는 모르는 행동 사실은 그걸 저희들이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거는 비교적 진실에 가까울 수 있거나 아니면 그 상황과 그 장면이 이 사람한테는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선 트리거가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파일러들은 그런 작은 장면들을 찾아내도록 훈련돼 있는 사람들이고 평소에도 그렇게 훈련을 합니다. 그럼 무의식 중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긁는 거랑 정말 그냥 계획적으로 긁는 거랑의 비교와 차이는 어느 정도 다 확실히 되시는 거네요? 그거에 대한 것 때문에 짧은 시간에 그것이 실제인지 아닌지를 저 취조 장면에서는 보통 3인 1조로 들어갑니다. 근데 약간씩 그 프로파일러들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나는 요거라고 생각한다, 요거라고 생각한다라고 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다음에 그 사람의 그 행동 뒤에 있는 진술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근데
교수님 이제 이거 방송 나가면 범인들이 이거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가려워도 못 긁을 것 같아. 가만히 두 손 꽉 묶고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깍두기고. 이렇게 하는 게 행동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행동이겠죠. 사람은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행하는 행동은 사실 통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걸 통제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반사의 인격장애에 더 가깝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걸 통제하기 어렵죠. 그러면 계속 한 3시간 넘게 이렇게 관찰을 하고 했는데도 그게 진짜 안 나타난다. 그럼 이게 진짜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소름 돋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보통 가지고 있는 범죄에 대한 고정관념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범인은 사회 부정자일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 아닌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통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여러 범죄 중에서 가정환경 중 불우하고 못 사는 데서 이렇게 나왔고 또 뭐 이런 잘못된 편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범죄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약간 억눌리고 또 일종의 주눅든다고 하죠. 그런 분들은 수단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도 자원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건데 첫 번째 편견이 범인은 사회 부정자일 것이다. 성범죄의 80% 이상이 주로 아는 사람. 그렇죠? 보통 이제 우리가 면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몇 번 본 사람. 그건 뭐냐면 사람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범죄자는 비교적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잘난 거 아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통 전문용어로 이제 대인 범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방화범은 뭐겠죠? 대물 범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접근을 하기가 힘드니까 뭘 하는 겁니까? 불을 지르는 거죠. 이게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 연쇄살인범 강호수입니다. 어떠신가요? 얼굴로만 보면 진짜 평범하고. 그렇죠. 예, 예. 네. 처음에는 무슨 사건이냐면 실종 사건만 계속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잡히고 보니까 다 납치 살해한 사건인 거죠. 주로 이 강호순 사건 같은 경우를 연쇄살인이라고 보게 되는 부분은 살해 방법이 아주 독특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대상도 그렇고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의 피해자들을 일종의 프로필을 조금 일별한 겁니다. 특징적으로 뭐가 나타나시죠? 치마, 부츠, 치마. 또 왜소한 키. 처음에 이제 강호순 사건을 접근할 때 이게 무슨 사건인지 몰랐습니다. 그거를 시작했던 사람들, 수사했던 사람들, 또 저같이 이제 지원을 했던 사람조차도 초기에는 이 사건이 어떤 종류의 사건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피해자의 유형을 찾고 보니까 저런 특성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나이대를 한번 보세요. 나이대가 사실 다르죠? 네. 그리고 키가 조금 작은 부분도 있지만 사실 저 부분은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독특한 특징은 중간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범인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선택하는 기준입니다. 연쇄살인 사건을 접근할 때는 굉장히 머리가 빠질 정도로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머릿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종류의 트라우마와 트리거를 가지고 있고 무엇에 자극을 받는지를 모릅니다. 그렇죠? 갑자기 실종이 되고 피해자가 생기는데 이 피해자들의 연속성, 그러니까 연결성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저런 것들을 오픈된 상태에서 많이 보려고 하죠. 실제로 이 사람은 체포될 때 차가 3대였고 집도 2채, 농장 하나. 우리가 생각했던 연쇄살인범이라는 것과 굉장히 다르죠. 왜 그랬을까요? 숨어 있으려고 해요. 사람들 속에 숨어 있는 것. 그러니까 강호순 같은 경우는 그랬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아주 친절하고 싹싹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너무 자상한 아버지. 이런. 당시에도 그 강호순 사건이 벌어질 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 차에 타지 마라. 라고 했는데도 그 뒤로도 몇 가지 사건이 더 생겼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그 피해자들의 잘못이냐?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그 범죄를 어떻게 하면 잘 저지를까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잘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범죄자인 거죠. 조심해라고 하지만은 문제 설정이 잘못된 거죠.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는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차에 탔거든요, 피해자분들이. 그분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냥 어떻게 보면은 같은 지역 주민? 그리고 너무나 선한 얼굴? 제가 뭐 어디까지 가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너무나 그 주변에 대해서 잘 알고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 같이 사는 분이 아닐까라 그래서 그냥 이렇게 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강호순이 굉장히 말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사람 찜쪄 먹을 정도로 말을 잘했다. 그 정도로. 근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범행을 쓰였던 차 조수석에 자기 아들 사진을 썼다. 거기다가 아들이 가지고 있는 곰인형도까지 두고. 안심시키려고. 그렇죠. 이게 일종의 범행 장치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치 아주 자상한 가장이 아들한테 선물 주러 가는 길에 차 태워드릴게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범죄자라고 하는 게 문 열고 타세요 이렇게 얼굴 저처럼 이렇게 하고 천만에 맞습니다. 그 범죄에는 그 범죄에 맞게끔 진화된 방법이 있는 겁니다.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기꾼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사기꾼은 사기꾼이 생겼어요. 답을 하는데 그럼 막 화를 내죠. 장난하는 거냐. 근데 진짜 사기꾼 같이 생겼어요. 진짜 사기꾼 같이 생겼어요. 그게 어떻게 생긴 거예요? 전대를 옆에 두르고 여기다가 막 뽀글이 파마를 하시고 그런 분인데 200억대 갯돈 사기의 주범입니다. 다가가기 되게 쉽게 만드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와. 범죄자는 바로 그겁니다. 다가가기 쉬운 세팅을 온몸으로 하는 사람이 범죄자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야. 그래서 경찰들이나 프로파일러들이 실제로 이제 그런 범인들을 계속 보면은 요건 사기꾼, 방화범, 패스, 이 얼굴에, 이 몸에 나타나는 겁니다. 보통의 일반 우리 시민분들은 그런 분들을 만날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적어도 이런 고정관념, 말하자면은 아들 사진을 차에 두는 가정적인 남자는 범인이 아닐 거라고 하는 그 부분은 사실은 한 번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거라는 거죠. 그만큼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아니면 전형적 범죄자는 자기 주변이라든가 자기의 행동을 철저히 통제할 수 있는, 이미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호순의 농장과 그 식당을 들이쳐갖고 검거를 할 때 저 사진이 있어갖고 저 사진을 왜 걸어뒀을까라고 본인한테 물어봤는데 너무 따뜻해 보이잖아요. 대답을. 맞아. 실제로는 잡아먹었습니다. 실제로는 잡아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이코패스는 진짜 인명조심이네.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어머. 공감 능력이라는 건 감정을 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아시나요? 네. 터미네이터에서 기계인간을 탐지하는 원시적인 방법이 뭐죠? I will be back. I will be back. 저 이따 잠깐 보시죠. 개소리가 나죠, 개소리가. 보면 개가 짖습니다. 그러면 저 기계인간이다라고 사격을 합니다. 동물들은 얼굴 표정을 봅니다. 사람의 표정을 봅니다. 그러니까 기계인간은 표정이 없는 겁니다. 그 로봇이니까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우시지 않습니까? 개도 이렇게 눈을 쭉 보고 하죠. 근데 서로 교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교감을 못 하니까 이게 키울 수가 없는 겁니다. 사이코패스의 특징을 앞에 나온 걸 조금 정리를 하자면 3가지 정도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죠.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자기 여기 칼 자국 나는 데서 응급실에 갑니다. 그래서 의사한테 뭐 빨리 좀 해달라고 하는데 옆에서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럼 상관없고 막 이게 이제 극단적인 자기중심성이고 연쇄살인범 유영철 같은 경우가 그 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절대 자기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그렇지만은 나한테 죽은 여자들이 몸관수를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죽인 거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그렇고 지금 재판 중인 사건이죠. 인천 연수구에서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에서 17세 김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치소에서 한 말이 있죠. 뭐가 가장 힘드냐 했더니 날씨가 좋은데 벚꽃 못 보러 가는 게 제일 힘들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핵심적으로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방해하면은 거의 가차없이 용서하지 않는 부분이죠. 그것과 연관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강한 자극 추구입니다. 아주 강한 자극 추구. 요건 이제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적인 부분이 있겠고 촉각적인 부분이 있고 청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인문학적인 형태의 만족이라든가 사람과 같이 사는 것의 만족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주 극단적인 자극입니다. 그래서 보통 연쇄살인범들의 살해 방식이 되게 잔인한 것은 죽어가는 장면을 보려고 하는 시각적인 욕구 그리고 죽어가는 것 속에 들리는 소리 같은 거 그리고 그 시체를 만짐으로써 느껴지는 차가움을 느끼고자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걸 거꾸로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프로파일러들은 독특하게 소리와 연관되어 있는 사이코패스구나 색깔과 관련된 사이코패스구나 아니면 이것은 촉각과 관련된 사이코패스인가를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찾아가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가 뭐냐면 늘 일탈을 합니다. 보통 이제 그 사이코패스들이 어렸을 때는 잘 나타나지 않고 한 청소년기에 나타난다고 하는데 사실 그건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 7, 8살쯤 되면 뭘 하냐면 길 가든 간판을 뻥 찹니다 그냥. 자기가 피해가면 되잖아요. 네. 근데 왜 이게 내 앞에 있어야 돼? 라고 자기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혼나죠. 가게 주인한테 혼나죠. 네. 그럼 이제 조금 발전을 합니다. 멀리 가서 비비탄총으로 팍 쏩니다. 아, 복수. 네, 그렇죠. 요게 사소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통해서 만족을 얻고 그 경험을 통해서 머릿속에 뇌 구조가 바뀌어갖고 진화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